네, 국물없는 기자회 시작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방송이자 또 2021년 마지막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민동기 기자님 오셨고 정상근 기자님도 오셨고. 다들 마스크 쓰니. 아, 마스크 쓰셔야 돼. 네. 요즘에 또 너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10대 뉴스로 이제 꾸미겠다고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 해 동안 미디어계를 적식했던 이야기들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 미디어계는 어떻게 결산하실 수 있을까요? 총론적으로 결산해보면. 총론. 저는 올해 미디어 언론계를 네 글자로 줄이면 이기주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주의. 네. 아,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 그동안 이제 보여줬던 이제 언론계 모습이 딱 네 자로 줄이면 한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글자로 얘기했으니까 저도 네 글자로 답하겠습니다. 예. 놀고 있다. 놀고 있다. 왜냐하면 무슨 저기 사자성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한국 언론인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2년마다 하는 거거든요. 2007년 이후에 언론 자유도가 2021년에 최고 점수를 기록을 했어요. 야, 뭐 마음껏 쓴다는 거죠. 그렇지. 마음껏 쓰는 이 시대에 음. 현업 언론인 단체라든가 이 언론인들은 음. 뭐 사찰을 당했다는 등 무슨 뭐 언론 자유를 제한당했다는 등 1년 내도록 그렇게 떠들었거든요. 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네 글자로 줄여보시겠습니까? 화천대유. 화천대유가 어떨까 싶어요. 네. 예. 화천대유, 오늘도 10대 뉴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화천대유가 네네. 상징하는 바가 매우 커요. 아니, 플레이어들이 말이죠. 알고 봤더니 다 선수들이에요. 심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시장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부동산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될 양반들이 선수로 뛰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는 현직 기자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주도 연루된 걸로 네. 나타났고요.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화천대유에 단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화천대유 실상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의자는 딴 사람들인데 엉뚱한 사람을 자꾸 엮어가지고 어떻게든 보험주제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언론의 곡학아세도 굉장히 불편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저희가 2021년 10대 뉴스로 꼽은 첫 뉴스는 뭘까요? 우리 정상근 기자님부터 좀. 첫 뉴스는 아무래도 연합뉴스 얘기가 아니에요. 연합뉴스. 네. 예, 포털에서 퇴출된 연합뉴스. 근데 다시 또 부활할 퇴출됐다가 얼마 전에 복귀했습니다. 네. 복귀했어요? 법원이 다시 넣어줬어요. 다시 나와요? 그럼 다시 나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퇴출된 건 아니고요. 맞죠. 그러니까 계약 조건이 원래는 이제 가장 이제 높은 단계의 계약이었어요. 콘텐츠 계약. 예. 그러니까 연합뉴스의 컨텐츠를 네이버나 이 카카오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던 계약이었는데,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가 돈을 주고 연합뉴스에서 사온 거였죠. 근데 이게 이제 검색 제휴로,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 포털에서 그 뉴스를 볼 수 있대. 뉴스 화면에서는 볼 수 없는. 그렇게 이제 강등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전재료도 안 줘요. 음. 콘텐츠를 굳이 그렇죠. 사오는 게 아니니까. 네, 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합뉴스 입장에서는 어떤 상업적인 이게 타격을 받는 거죠. 아, 그럼.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보면은 이제 퇴출이 맞긴 맞는 거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아예 포털 밖으로 쫓겨난 건 아니었고, 그렇죠. 계약 조건이 이제 강등된. 그러니까 1부 리그에서 이제 2부 리그로 떨어졌죠. 뭐 촉박한 표현입니다. 네. 퇴출은 퇴출이죠. 뭐 사실 본무대에서 볼 수 없다면요. 또 그렇죠. 돈이 안 된다면. 연합뉴스가 이렇게 퇴출이 됐다가 법원에 의해서, 행정법원입니까? 어디예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50분. 그렇지. 여기 뭐 저기 연합뉴스 포털제휴위원회가 행정기관은 공기관은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네. 행정법원일 수가 없죠. 예. 포털 계약 해지 효력을 멈춰달라면서 가처분을 냈거든요. 예. 인용을 했어요. 아, 인용을 하면서 뭐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얼마씩 물린다 뭐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당장 가처분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는 한마디로 제휴평가위원회가 낸 결정이잖아요. 네네. 그거 효력을 정지한다는 거죠,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본안에 가서는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어겼고 심지어는 기사형 광고를 실어서 규칙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본안 가가지고 엎어질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윤석열 가처분 거기서는 이제 윤석열이 징계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걸 행정법원이 받았다가 한 10달 뒤에 있었던 재판에서는, 본안 재판에서는 윤석열이 졌어요. 네. 예, 뭐 2개월 정직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면직을 할 사안이다 이러면서 아주 쫑크를 줬는데, 기억하시죠? 작년에 그 가처분 그렇습니다. 네. 인용이 돼가지고 충격받고 다 이제 코로나
19에 감염돼가지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면역력 약화로. 미르미디어가 그렇게 충격을 다 같이 받은 숙주! 얘기였나? 그렇죠. 숙주는 바로 이제 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보통 이제 가처분이 좀 넓게 판결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판단 내용 자체가 너무 좀 황당해서 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얘기가 뭐냐면, 그 연합뉴스하고 이제 포털이 계약을 했는데, 포털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해버리면 연합뉴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불공정 약관이다. 포털은 굉장히 좀 이렇게 지금 이제 뉴스 유통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계약 조건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가처분을 인용한 거의 핵심 내용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 부분도 물론 이해가 안 갔고, 저는 조금 판결문에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재평가위원회 있잖아요. 전현직 언론인, 시민단체 임직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의 의뢰로 선임 구성이 됐다. 그리고 이들 회사의 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평가위원회 선임 기준 절차 등에 대해서 객관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런 어떤 객관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나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구 자체의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재판부가 내렸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털 뉴스 재평가위원회 이거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할 그렇죠. 거면 이렇게 하면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요. 하여튼 뭐 연합뉴스에 대해서 이제 좀 혼쭐을 내는가 싶었는데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본안까지는 가야죠. 본안까지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국내 최대 뉴스 제공업체고 또 포털의 절반 정도가 이제 연합뉴스로 채워졌잖아요. 그랬죠. 예, 이 뉴스에 대해서 이제 응징이 가해진 점은 굉장히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부분인 것 같고 연합뉴스도 이제 좀 혼 좀 나야죠. 사실은 진짜 그동안 시장 우월적 지배자 또 포털에서 가장 많이 뉴스를 유통하는 사업자로서 그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데 보도의 질은 많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뭐 너무 적시적으로 편향된 거 아닌가 하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연합뉴스 이 건 자체도 굉장히 좀 문제였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연합뉴스의 행동도 진짜 황당하게 짝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거 이제 정치권으로 들고 와서 이제 대선 주자들이 다 입장을 내게 한 면도 있고. 인터뷰하면서 그 포털 문제 심각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봐서 답변 끌어내고. 네. 무슨 토론, 그 기자들 모여있는 뭐 토론 그런 초청 토론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 연합뉴스 기자가 그렇게 좀 무리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사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그렇게 연합뉴스가 쏟아내는 진짜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포털에서 계약 해지됐다가 부활한 연합뉴스 얘기였고 다음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2021년 이게 이제 뉴스. 언론중재법 얘기고 언론들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법 그렇지. 이 문제를 가지고 올해 내내 좀 시끄러웠는데 결국에는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결론은 못 내렸어요.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네,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의로 가짜 뉴스를 낸 언론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는 그게 바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법인데 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실효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언론사로서도 그래서 이건 뭐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더욱더 가짜 뉴스를 내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던 배경이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손해배상액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민사소송이 벌어지면 언론에 그렇지.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랑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맞아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3배잖아, 최대. 그렇지. 최대 3배면은요, 지금 명예훼손이라든가 정정보도 이런 걸로 인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해도 통상 평균이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500만 원 안팎이거든요. 그 3배라고 했을 때 그 맥시멈이 평균 한 1,500 된다는 건데 이거를 언론사 입장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게 네이밍에서 조금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 네이밍 자체가 너무 그거 말려든 것 같아. 그 조금 네이밍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이제 미디어법 종편 허가법이죠. 네. 신문사한테다 이제 텔레비전 방송을 줄 수 있는 법. 이걸 정세균 당시 대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바로 MB약법. MB약법. 그러니까 MB약법이 돼버렸어요, 그게. 근데 결국 이제 MB가 이제 그냥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통과를 시켰지. 근데 이제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몇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국회 로텐더홀, 그 이제 본회의장 앞에 거기서 이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이제 거기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는데
MB 악법 반대. 근데 이걸 이제 MB가 TV에서 보고 화가 난 거야. 뭐 악법이냐고. 예, MB 악법이라는 말이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MB 악법이라는 뒤에 그 글귀를 다 떼어내라고. 그래서 이제 국회 경위들이 다가갔지. 야, 드디어 우리를 드러내고 이제 MB 악법을 통과시키려나 보다. 이게 생각을 했던 거야. 거기서 난투극이 벌어져. 경위들은 MB 악법 그걸 떼려고 했는데 그것만 떼려고 자기를 드러내는 줄 알고. 이 우리를 다 들쳐 그냥 옮기고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를 해가지고 대판 싸움이 크게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때 경위들이 좀 잘못한 거네. 잘못한 그러면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 우리 저것만 떼어내 이렇게. 아이, 민낙을 어떻게 믿어? 그 공간에. 그 전선이 형성돼 있는데 어떻게 믿어, 그 말을.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를 나가게 한 다음에 지들이 들어가서 이제 MB학법 통과시키려고 한 줄 알았지, 뭐. 자, 하여간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법, 이 이름이 참 너무 안 좋았다. 사실은 참 너무 황당한 게 말이죠. 이른바 진보 언론조차도 언론의 재갈물리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너희를 탄압하는 법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적어도 진보 언론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연맥이는 그런 기사는 안 쓰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들이 같이 화를 내? 그건 아니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면은 언론 자유도가 2007년 이후에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러니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거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좀 면밀히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국경 없는 기자회가 저는 한국의 언론 상황들을 속속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언론 상황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언론들이 오보나 정정보도에 대해서 얼마나 바로잡고 그걸 책임 있게 반론도 놓고 정정보도를 하는가, 그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는가에 대해서 아마 이 실상을 알면 국경 없는 기자회가 저는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현업자들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라도 현업자들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도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3년 연속 아시아 1위라고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거까지 나는 국경 없는 기자회에 기대하는 건 좀 무리라고 보고, 다만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손해배상 액수 못지않게 같이 가야 되는 게 네. 정정 확실한 어떤 오보라든가 어떤 보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정정보도 구석에 처박잖아요. 그거를 반드시 의무화시키는 그런 방안 같은 거는 좀 필요하다.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무엇보다 이제 좀 사법부가 보통 이제 판결을 할 때 아무래도 헌법에 좀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이제 감안하는 판결을 내긴 하는데, 근데 아까 동기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피해자들의 피해를 좀 더 넓게 좀 해석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평균 한 500만 원 정도의 판결이 난다면은 이게 3배를 해봤자 1,500만 원 맞아요. 정도에 불과한데, 사실 뭐 실효성이 지금 있는 법안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돼서 계속 이제 좀 구태를 해왔었거든요. 이게 언론에서 워낙 비판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한 찬성 여론은 지금 80%가 넘는단 말이죠. 그렇죠. 국민의 뜻을 좀 잘 살피고 추진을 해 나가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연초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낙연 대표 때는 이게 좀처럼 추진이 잘 안 됐어요. 그분이 또 이제 동아일보 출신이라서 동아일보 눈치를 봤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아니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도 이게 뭐 박출되지 않다가 8월에 한 달 뒤 9월 27일까지 날도 기억해. 9월 27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본다. 또 한 달 전이니까 8월 27일이겠죠. 그때는 네. 뭐 차 떼고 포 떼고 거의 이스다만한 법으로 만들어 놓고 최종안은 9월 27일 날 결정한다 라고 해놓고 지금 또 1년 또 미뤄졌죠. 12월 내년으로. 27일, 지금이 12월 27일입니다. 그렇죠. 9월 27일로부터 석 달이 지났어요. 예,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180석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느냐, 효능감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이슈는 뭘로 할까요? 다음 이슈는 올해 사자성어 화천대유. 화천대유 얘기야,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예. 화천대유 문제입니다. 이게 뭐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 이슈로서 무엇이 포인트죠? 뭐 아무래도 언론 이슈로서는 이제 기자가 이런 선수로 뛰었다는 거. 굉장히 좀 문제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거고, 뭐 이것을 이제 자정작용 못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김만배가 플레이어로 뛰는 과정에서 이 법조 기자라는 지위가 아주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또 하나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아직까지도 의문이 남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주목을 못 받고 있잖아요. 물론 문제제기 뭐 국무론 기자에서도 하긴 했지만 김만배 전 기자가 법조팀장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저렇게 할 때로 과연 회사에서는 몰랐을까? 그리고 법조팀장 오래 했기 때문에 법조기자단 내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네. 법조기자단 내에서 이 문제를 과연 몰랐을까? 또 하나는 이 파문이 벌어졌는데도 머니투데이 내부 기자들은 제대로 뭐 대응을 못했거든요. 그게 뭐 왜 제대로 대응을 못했을까? 머니투데이 노조가 없습니다. 이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대목들이 많고 그게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내려졌고 정리가 안 됐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 그 만배 형님만 지금 부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그 이외에 누적됐던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사실 김만배 씨가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이게 법조 기자로 활동해오면서 일종의 이제 플레이어 역할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도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만배영이.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를 소개시켜줬고 그 변호사가 바로 이제 박영수검 네. 이었던 걸로 지금 드러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를 좀 기자가 취재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좀 어떤 출입처에 좀 오랫동안 출입을 하면서 일종의 고인물이 되어가고 그렇지. 그 안에서 이제 뭐 카르텔을 형성하는 주요 동력 중 하나로 네, 이렇게 됐다는 게 참 한국 출입처 제도의 좀 모순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래요. 참. 그렇게 법조팀장으로서 검찰 출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분을 쌓았던 검사를 통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자기 이득으로 치환시킨 김만배. 또 김만배가 속한 머니투데이의 그 홍모 사주. 네. 그 양반도 머니투데이 사주하면 홍성근 나온 거 아니에요? 홍성근 나온 거. 홍선근. 홍선근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까? 저희끼리는 유명하죠. 언론계에서는 뭐 좀,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선근. 그 양반도 뭐 여기 또 연루가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만배 전 기자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수십억을. 아니, 사주가 그러니까 사원한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사주가 사원한테 빌렸다가 나중에 돈을 갚았다는 거야. 그래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사장님이 와서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진 그렇지. 않죠, 보통. 직원한테. 아니, 그쟤 누구야? 홍석현 형이 김진 논설이 돈을 꿀꿀이 냈어요. 돈 좀 빌려줘. 근데 진이 형은 왠지 안 빌려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 김진이 형이 생각나는 이유가 그 형이 2017년 대선 때 네. 저쪽 자유한국당 네, 갔어요. 예비후보로 나갔다가 예선에서 탈락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연설 한 번 하고 탈락이에요. 근데 그 형이 그때 1억 넘는 돈을 썼어. 등록비로. 야, 연설 한 번 하려고 1억을 쓰신 거야. 예, 그 뒤로 어떻게 지내시나 모르겠네. 네. 어쨌든 지면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근데 이 김만배 씨뿐만 아니라 또 그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 가짜 수산업자. 네, 그때. 그렇지. 그때 이제 엄선섭 앵커를 포함해서 TV조선 뭐 그리고 윤석열의 초기 대변인이었죠. 네. 윤석열 후보의. 이동훈. 네. 이동훈, 논설위원 등등 해서 이제 언론인들이 계속 엮여 있었던 네.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좀 웃긴 일입니다. 엄성섭은 요즘 어떻게 지내나? 일단 앵커직에서 사라진 뒤로 TV조선 아직도 적을 두고는 있어요? 정리는 안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정확하게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렇지. 수사 결과가 재판이라는 게 이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아마 상황을 볼 겁니다. 그때 중앙일보 논설위원하고 TV조선 엄성섭 앵커하고 이동섭. 그쵸. 네. 근데 이동섭 이미 그만뒀으니까. 그만뒀어. 네. 이동섭? 이동훈? 아니, 이동훈. 네. 이동훈 전 논설위원만 그만두고 이동섭은 나머지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예전에 그 민주당 노원을 위원장인가? 노원병 위원장인가? 그러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형사 출신. 네. 그쪽 굉장히 빠삭하게. 아니, 근데 노원갑 국회의원 출마했었잖아요. 네네네. 정봉주 의원은 노원갑이고 그 양반은 노원병인데 20년대에는 정봉주는 도망 다니고 수배된 대학생이고 이동섭은 잡으러 다니는 형사였고 그런 관계였어요. 예. 자, 그래요. 광고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스트로 분당의 김치찜, 김치찌개. 야, 이게 사실은 저희가 네, 이걸 못 먹다니. 코로나가 다시 좀 창궐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먹방을 할 수가 없는데 먹방을 할 수 없으면 다른 걸 좀 광고하든가. 예? 먹을 걸 광고하면서 뚝배기에다 저 갖다 놓고 시식은 못하고 먹지를 못하게 하네. 안타깝습니다. 아니, 평소와는 다르게 양이 많네요, 그 되게. 양이 또 많아. 엄청 많아 또. 약 올리려고 아주 그냥. 네. 예. 자, 비스트로 분당의 김치찜엔 김치찌개 소개하겠습니다. 비스트로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프랑스식 식당을 의미하는데요. 비스트로 분당은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오직 김치찜과
김치찌개만으로 맛집에 등극한 김치 전문 음식점인데 비스트로 분당의 김치찜, 김치찌개가 유명한 이유 첫 번째 좋은 재료에 있습니다. 네. 비스트로 분당 제품을 주문하실 때는 원산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돼지고기와 김치는 물론이고 고춧가루와 마늘 등 모든 식재료가 100% 국내산입니다. 게다가 사골 분말이나 액기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한우 사골과 한돈 사골로 육수를 우려냅니다. 둘째, 맛있는 김치를 사용합니다. 비스트로 분당은 지나치게 시큼한 묵은지 대신에 맛있게 익은 김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맛의 균형이 살아있고 식감이 아삭합니다. 자, 오늘 시식할 제품은 시식할 제품? 이게 저 원고에는 이렇게 시식할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속으로 시식할 제품은 네.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와 돼지고기를 맛있게 볶은 다음에 특제 육수를 부어서 끓여낸 개운한 맛의 김치찌개입니다. 제가 낮에 시식했는데 정말 네. 맛있습니다. 예. 낮에는 왜 이거 시식합니까? 혼자 하니까. 혼자 하니까. 예. 김용민 브리핑에서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맛있고 푸짐하고 저렴합니다. 어떻게 그쪽 출연자하고 이렇게 이원으로 먹 그런 건 제 없습니까? 먹방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네. 다 전화 출연만 정상근 기자 포함해서 다 전화만 나오게 만들고 있어요. 네. 자, 가격과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제 3,000원의 배송비가 별도로 붙는 상품이지만 아시죠? 연말연시에도 김용민닷컴의 전 제품은 배송비가 완전 무료입니다. 네. 예. 맛있는 김치찌개는 사 먹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저기 김치찌개 끓이기 쉬웠다고 막 이렇게 안 사 드시고 그러는데 맛있는 김치찌개는 아유. 이게 차원이 달라요. 광화문 가면 광화문 집이라고 있어요. 네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와 그냥 바닥까지 팍팍 긁어서 네. 먹게 됩니다. 요 저 라면도 같이 가는 건 아니니까 이거 끓이면서 라면 넣으시면 좋겠어요. 예, 정말 너무 맛있죠, 김치찌개. 맛있는 김치찌개를 맛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그럼 네 번째 뉴스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요. 호반건설이 그렇지. 서울신문 대주주가 맞습니다. 되면서 서울신문이 대폭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실은 중간에 한 번도 기업에게 넘어갔다든지 그런 거 없이 조선 총독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관제신문, 통반장이 보는 그런 신문이었는데 네네. 기획재정부가 지분을 팔면서 그 지분을 호반건설이 인수를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서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 김상열 그 사람이 호반건설 회장. 서울신문 회장이 됐어요. 네. 서울신문이 민간 기업이 됐고 민간 언론사가 돼가지고 완전히 탈바꿈을 했는데 대주주가 바로 호반건설. 근데 그 뒤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서울신문 분위기라든가 이런 변화의 풍경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디어 비평지, 뭐 미디어오늘이란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자주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전개되는 이 변화된 양상을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 저도 서울신문을 좀 출입을 해봤지만 이렇게 빨리 급격하게 바뀌어도 되는 것인가?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기획재정부로서도 지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아마 기획재정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 지분을 판 데는 포스코에서 호반에 넘겼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주가 이제 다 호반으로 넘어감으로써 이제 대주주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기획재정부도 팔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서울신문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 네. 호반으로 포스코 지분이 넘어간 상태에서 기획재정부의 지분이 이제 호반으로 넘어가면 호반이 이제 대주주가 되니까 반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호반에서는 차라리 그럼 우리 지분을 너네가 사라라고 한 거죠. 근데 네.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이 그 지분을 이제 살 수는 없고 예.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결론이 이제 우리사주 지분을 다 호반으로 넘기는 결론이 나버려가지고 그런데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대주주가 되면서 벌어진 여러 가지 현상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기자들에게 회사 특종상 포상금을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 김 회장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서울신문 내 차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골프 대회를 계획을 한다든가 그리고 호반그룹이 보유한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를테면 뭐 서울신문 사원 수백 명을 대상으로 가족 동반 단합대회를 뭐 개최를 한다든가 아이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저는 뭐 여기 가본 적이 없는데 이 휴양시설이 평상시 예약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양상들. 근데 언제까지 그런 혜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까?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리조트 정도야 뭐 직원으로 갈 수는 있겠죠. 갈 수 있는데 네. 그게 참 아니, 큰 의미가 있을까? 리조트는 뭐 계속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사실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구성원들을 어르고 달래려고 뭐 호반건설 비판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과연 비판할 수 있을까? 눈치가 보여서 알아서들 호반건설 비판할 마음을 스스로 접는 흐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서울신문에서 김상열 회장과 관련된 동정 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인사동정란에 종종 가끔씩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지분을 막 인수하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서울신문 편집국 기자들이 호반건설, 호반그룹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는 연속 기사를 기획기사를 쓰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기사를 기획기사로 연속 시리즈로 내보냈고 그거를 인터넷 사이트, 서울신문 사이트에 별도 카테고리를 만들어놨었어요. 근데 그 카테고리가 없어졌어요. 물론 기사를 검색하면 검색은 됩니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첫 화면에 카테고리를 별도로 분류해 놓는다는 거는 그게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의미하는 게 크죠. 사실 김부겸 총리가 어느 행사에 갔는데 서울신문이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김부겸 총리가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김상열 회장과 그렇죠. 같이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지면에 내기도 했었고 저는 아마 서울신문이 이제 호반을 비판하지 못할 거다. 이 정도 수준이면 다행이지 않을까. 서울신문의 그 정도면 다행이야. 이 서울신문의 지금의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호반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다행이다. 그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진짜 우리 사주의 생각과 정치적 지향점 이런 것들 그대로 지면에 반영하는 완전히 김상열의 신문이 돼버리는 그 가능성. 또 게다가 호반건설의 민원을 중앙정부, 중앙정치권에서 실현하려는 그런 도구로서 서울신문이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씁쓸한 게 지분 인수하기 전에 서울신문 구성원들이 거의 전사적으로 싸웠잖아요. 그렇지. 지면을 통해서 뭐 1면, 뭐 2면, 3면 해가지고 호반건설 연락에 또 씹기도 했고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인터벌이. 근데 지금 보여지는 이 지면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이라든가 서울신문 내부에서 전해진 이런 풍경들을 보면 이건 약간 극과 극이잖아요. 갑자기 남극에서 사하라 사막으로 온 듯한. 이게 좀 저로서는 좀 씁쓸하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서울신문의 앞날이 참 너무 염려가 됩니다. 최근에 또 정치부장하고 편집국장의 갈등. 그러니까 이제 편집국장이 하극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정치부장 얘기로는 한마디로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쓰도록 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도록 편집국장이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정치부장 주장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서울신문은 두 사람 말에 다 증거는 없지만 정치부장을 징계를 했죠. 그래요. 정치부장만 징계를 했습니다. 예. 자, 다음 5번째 소식. 2021년 미디어계 10대 뉴스. 뭐가 있을까요? 5번째는 역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ABC협회의 멸망. 그렇죠. 그렇죠. 꼽을 수 있을 것 ABC협회. 같습니다. ABC협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신문을 얼마나 찍는지 몇 분나 찍는지 이거를 이제 조사하는 그런 뭐 민간단체긴 하지만은 상당한 공신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문을 몇 분 찍느냐 이걸 확인해가지고 광고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주들은 많이 찍는 신문에다가 또 시원하게 광고를 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구라라는 거예요. ABC협회가 이렇게 뻥을 쳤고, 아니 뻥은 ABC협회가 친 게 아니지. 신문사들이 뻥을 쳤고 ABC협회는 못 본 척 알면서 다 이렇게 또 그대로 신문사에서 말하는 대로 이런 문제 제기가 제가 미디어오늘에 입사한 게 2000년 3월이거든요. 입사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지국장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계속 불거졌고 지국장들이 피해를 증언을 하더라도 해당 뭐 신문사라든가 혹은 ABC협회에서 아니다라고 부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게 ABC협회의 공익제보자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 너무 그 실상을 잘하는 실무자가 상무인가 전문가? 아마 ABC협회 전 사무국장일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요직이.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부수 조작한 거다 이거. 그리고 시사 나가기 전에 통보해주고 이런 거를 다 이제 문체부에 가서 증언을 하고 또 미디어오늘 기자 만나서 증언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안 자체가 다른 거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좀 당장 할 수 있는 언론 개혁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맞습니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바꾸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을 수 있고 또 지금 이제 법의 근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ABC 협회가 이 부수를 구라치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있었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조사를 안 했었어요. 근데 네. 정부는 그 ABC 부수 단가를 기준으로 광고비를 집행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정부 세금이 쓰이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조차 안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문체부에서 조사를 했고 조사를 하니까 또 바로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워낙 이제 광범위했고 또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다 보니까 이게 또 바로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은 언론의 행태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법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고 하지만 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뭐 행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해나가다 보면은 언론 개혁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건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 근데 ABC 협회가 부수 조작이 되면서 정부 부처라든가 이런 데서 ABC 협회가 인증하는 이 신문사별 유가 부수 이런 거를 이제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이걸 바탕으로 협찬이라든가 광고 집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 정부 광고를 집행하기 위한 새 지표를 12월 1일 확정을 했거든요. 예. 12월 1일 확정했는데 ABC 협회 부수공사 대신에 전국 5만 명을 대상으로 열동률 조사 열동률 조사. 네. 그게 중요하지. 요게 이제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 광고 효과를 측정을 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문체부가 언론중재위원회 있잖아요. 네. 뭐 직권조정이라든가 시정원고라든가 이 건수 이것도 이제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해당 언론사가 편집위원회라든가 독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표로 삼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최근 들어서 조중동 지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세 지표가 과연 제대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하는 기사가 그럼. 올라오고 있고 네. 너네만 잘하면 웃긴 게 뭐냐 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정상근 기자가 국물 없는 기자회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열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지하철역 앞에 그렇지. 주유소 앞에 네. 난 주유 안에 노란색 신문 주더라니까 그냥 노란색 신문 하나인데. 아. 그러니까 이제 유료로 돈 받고 줘야 될 신문을 공짜로 나눠주는. 네. 그렇죠. KFC 같은 경우가 그 어디 소유더라 우리 저 강은방 시청자분이 너무 잘 아시는데 뭐 어떤 회사인데 그 회사 KFC에 가면은 2대1 신문이 공짜로 배부가 돼요. 같은 계열이래. 그리고 저기 주유소마다 KG 그룹. 아, 네. KG 그룹. 네네. 예. 경기화학 뭐 그렇죠? 경기화학. 예, 뭐 그럴 거야. 풀네임은 아마. 잘 모르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 KG 그룹 소유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꽁으로 벌 수 있어요. 이 YTN 앞에 있는 KFC도 있고 저기 저 우리 집 앞에 있는 KFC도 다 있어 2대1이가. 그거 안 되지. 또 돈 받고 팔 거면은 돈 받고 판다고 신고하고 만드는 신문이면 돈 받고 팔아야지. 그렇죠. 왜 지가 다 먹어? 지가 왜 다 꽁으로 풀어?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네. 거죠. 차라리 그냥 KFC 치킨을 주지. 그러면 신문을 사면. 그러면 아, 그거 좋네, 이것도. 아, 이거 혹하는데 이거. 네. 진짜 혹하네. 신문을 사면은 치킨을 주는 걸로. 그러니까 네. 신문을 뭐 구독을 하면 네. 뭐 먹을 거를 많이 준다든가 예. 뭐 그런 걸 하면 야 이거 혹하겠다 진짜. 서울신문을 구독하면 리조트 이용권을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아, 호반건설. 그러면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겠네. 아, 그런가요? 네. 네. 아, 어쨌든 아쉽네요. 신문은 돈 받고 팝시다. 예. 네. 그리고 평화나무 저널리즘은 무료 신문이에요. 무료 신문이라서 뭐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구독비를 받는 게 아니라 구독비 쪼의 후원금을 이제 좀 그렇죠. 요청을 하는 후원하면 거예요. 예. 저널리즘을 보내주죠. 그 이제 이렇게 꽁으로 신문 푸는데 또 중앙일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문화일보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국경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게 그래요.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열동률 올리면 되나?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ABC 협회 이제 부수 조작을 뻥튀기 하려고 아, 그리고 일부러 국민일보. 신문을 또 예. 국민일보 교회마다 이만큼 보내오는데 공짜로 그러지 마세요 좀. 읽을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폐지 처리도 힘듭니다. 아니 거기 본지 빼고 뒤에 미션 있잖아요. 아, 종교면. 종교면 그거 보지 아니, 않습니까? 다 줘 다. 다 줬는데 정말 종교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에 들어있는 거 하나도 읽을 게 없어요. 진짜 내가 신문을 정말 열심히 읽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안 읽을 기사만 이렇게 신나?
사실 잘 손이 안 갑니다. 이 국민일보나 이제 뭐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면만 보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근데 진짜 이런 식으로 보지도 않은 신문을 이렇게 찍어내고 하니까 또 이 신문지들이 MBC 스트레이트에서도 나왔었는데 이제 동남아로 이제 팔려가는. 그렇지. 예. 네. K 포장도 신문이 아니라 K 신문지. 예. 네. 지금도 커머스 사이트 있잖아요. 네. 쇼핑 사이트 들어가서 맞아요, 팔아요. 신문지를 검색을 하시면 한 팔어. 번도 안 쓴 신문지입니다 하고 팔아요. 음. 그 거기에 제가 쭉 봤는데 재밌는 광고 문구가 뭐였냐면 뉴스는 9시 뉴스에 양보하세요. 신문지는 정말 쓸 데가 많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 비닐 그거 있잖아, 뜯지도 않은 거. 그 사진을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렇지. 야, 정말? 그래야 신상이니까. 네.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가 이게 어떤 신문이 올지 몰라가지고 하나 사봤다는데 네. 조선일보가 조선이고. 네. 부끄러운 줄 그랬다고 알아야 합니다. 됩니다. 정말.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인천 쪽인가? 왜 인천에 이제 수도권 쓰레기 폐기물 모으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렇죠. 매립지가 있죠. 매립지가 있어요. 네, 그게. 그 관리하는 공사인가 거기로 기억하는데 종이신문을 다 끊었어. 왜 끊었느냐?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니까. 네. 네. 아 정말 거기 대표가 누군지 정말 제가 표창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이야말로 진정 언론개혁의 수꾼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뭐 아니 보진 안 읽은 않으니까요. 신문을 왜 구독을 해? 아니 그것도 우리 저 관공서 같은 데도 보면은 안 읽잖아요. 언론사도 안 읽어. 아니, 남의 언론사에서 만든 신문 언론사도 안 읽어요. 예전에 이제 국회 출입하면은 국회 앞에 이제 기자실 앞에 신문을 다 이제 언론사별로 다 갖다 놔 신문지를. 그렇죠.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기자 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만 해도 기자들이 아침에마다 다 와가지고 그 신문지를 계속 봤거든요. 그렇지. 이 언론사에 뭐가 나왔나? 좀 봤는데 제가 그러니까 회사를 이제 그만둘 때쯤 이제 국회에 가면은 거의 피지도 않은 신문지들이 거의 그치,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기자실 앞임에도 불구하고 안 읽어. 신문지를 피진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노트북 안에 다 있으니까. 네, 어차피 다 스마트폰 안에 다 있으니까. 예. 아 근데 저는 참 아직도 이제 지면 신문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충분히 지면 신문을 재미있고 알차고 읽기 좋게 만들면은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두가 다 종이 신문의 미래를 암울하게 보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좀 이전에 이제 전두환이 죽었을 때 한겨레에서 이 전두환의 맞아요. 피해를 본 사람들 해가지고 시리즈 기획 기사를 쭉 썼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신문지로 쫙 펼쳐보면은 딱 이게 뭐 1번, 2번, 진짜 3번 이렇게 쭉 나오게 배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종이신문의 장점을 네. 엄청 잘. 이런 레이아웃은 진짜 좋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안 봐. 종이신문을 안 보잖아. 그러니까 그 일단 묘미를 잘 모르고 그러면 인터넷에 약간 그 종이신문의 편집 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뭔가 인터랙티브로 활용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완전히 없어. 그냥 텍스트에. 그러니까 이게 전혀 완전 극과 극인 거예요. 네.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 60년대 그 이전 시대는 글씨도 작고 인쇄도 불량해가지고 네, 식별이 어려울 맞습니다. 정도였던 네. 신문인데도 그때는 열독률이 매우 높았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또 이렇게 한문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 한문도 많고 세로 쓰기에다가 예. 그래도 되게 많이 보셨었는데. 사진도 없고 글씨도 작고 연수도 적어서 볼품이 없었는데 그때만큼의 어떤 지금은 글자도 크고 인쇄도 잘 되고 잘 인쇄가 된 상태로 배부가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종이신문의 미래는 참 암울합니다. 그러면은 좀 덜 찍든가 읽는 사람이 없으면 덜 찍든가. 근데 어떻게든 광고주들한테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 이만큼 찍소 과시하려고 읽지도 않을 신문 동남아로 수출하는 그런 언어가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신문지는 식당에서 덮개 용도로도 안 쓰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예.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배달 자체를 안 해. 예. 요새는 이제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돈이 된다고 합디다 보니까. 길